두 번째, 아득한 서울. 할아버지의 두 번째 동풍으로 집안엔 더욱 먹구름이 끼고 가세가 기우는 걸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가 있었다. 작은 숙부네에도 서울로 떠났다. 엄마에게 고무된 바가 컸다. 엄마가 먼저 서울을 개척했으니 과연 잘나기는 잘난 엄마였다. 엄마를 괘씸하게만 여기던 어른들의 마음들도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다. 그건 누그러졌다기보다는 굽잡히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엄마는 지난 방학에도 교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오빠를 데리고 내려와 방학을 보내는 동안 몹시 당당했고, 오빠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공립학교에 들어갔는지 은근히 자랑을 했다. 거기만 나오면 총독부나 부청이 취직하는 건 문제도 없다고 했다. 우리 집안은 겨우 까막눈이 나면한 시골 선비 집안이었다. 부끄럽지만 할아버지도 양반 타령만 유별났지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식이 있는 분은 못 되었다. 할아버지의 양반 노릇은 오직 우리보다 낮은 양반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양반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자식들 혼사 맺을 때 우리와 걸맞은 양반 중에서도 우리하고 같은 노론 집안하고만 맺어야 한다는 고집 정도였다. 남을 높이 보거나 우습게 볼 때 할아버지가 가장 잘하시는 말씀도 다 숙여도 뼈다귀만은 못 속인다는 단정이었다. 이 정도의 알량한 양반의식밖에 없었으니까 일본 관청이라도 관청이만 다니면 벼슬인 줄 알고 장손이 장차 집안을 일으킬 만큼 출세하는 꿈에 부풀 수가 있었다. 할아버지까지 그 정도였으니 식구 중 누가 감히 출세가 보장된 아들을 둔 엄마를 깔볼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작은 숙부까지 엄마를 언덕 삼아 서울로 간 마당에. 식구가 주니까 괜히 청승을 떨만한 구석도 많아졌다. 그러나 뭐니 해도 사랑마루 가운데 기둥에 오독헌이 기대앉아 하염없이 동구 밖을 바라보는 것만큼 마음에 드는 청술떨기는 없었다. 그러고 있다가 식구들한테 들키면 누구든지 내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었다. 특히 할머니는 황망히 당신의 품 안에 폭삭기부터 하며 잠긴 소리로 아휴, 불쌍한 내 새끼 소리를 되뇌었다. 식구들은 내가 그러고 앉아 엄마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기다릴 때와 같은 감미로운 설렘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기다림은 나로서는 처음 맛보는 생소한 느낌이었다. 우리 엄마가 농바위고개까지 왔으면 내 엄지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에 척척 붙어라. 이런 점을 골백번 쳐봤자 들어맞지 않을 게 뻔한 기약 없는 기다림을 내가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누구 입에서라도 제가 엄마 생각이 나서 저렇게 풀이 죽었다는 소리만 나오면 발광을 하듯이 울어댔다. 그러나 온몸으로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그건 점점 확실해졌다. 손가락전보다 더 강력한 개통한 것처럼 어느 날 엄마가 호련히 나타났다. 방학 때도 아닌데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온 엄마를 보자 나는 무엇보다도 엄마도 나를 보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엄마는 단지 내가 보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서울로 데려가려고 왔다고 했다. 너도 서울 가서 학교에 가야지? 엄마가 말했다. 나는 좋은지 싫은지 알 수가 없었다. 서울이란 데를 동경한 것도 같지만 거기서 학교를 다닌다는 일은 상상해보지 않았다. 엄마의 둘은 안 할머니가 먼저 아우 세상에 계집애를 소학교부터 서울에서 하고 기야 많은 소리를 내셨다. 다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다. 네가 무슨 짓을 해서 서울서 돈을 얼마나 벌었기에 계집애를 다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냐? 응? 누가 들을까봐 겁난다. 할머니는 이런 막말까지 하셨다. 엄마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자
너희 아버님 저 모양 되셔갖고 순전히 쟤 하나 들락날락하고 슬하에 고물고물하는 거 바라보는 악으로 살아가신다. 그래도 네가 제일 데려가야 옳겠냐?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애걸로 바뀌어도 엄마의 마음이 돌아설 것 같지 않았다. 할머니는 작전을 바꿔 나에게 종주먹을 냈다. 너 헬미가 좋냐? 애미가 좋냐? 헬미가 좋으면 엄마한테 할미하고 살겠다고 해. 아우 딱! 그럴 때마다 나는 몰라 하고 우는 게 수였다. 어린 나이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궁지였다. 어른이 된 후에도 나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따위 질문을 어린애한테 하는 사람을 보면 싫은 생각이 들곤 했다. 소용없는 분란에 먼저 종지부를 찍은 건 엄마였다. 실상 엄마에겐 마냥 그러고 있을 시간도 없었으리라. 엄마는 아무에게도 상의 안 하고 심지어 나한테도 안 물어보고 내 머리를 빗겨주는 척 하면서 싹둑 내 머리를 잘라버렸다. 나는 그때까지 우리 동네 계집애들이 다 그랬듯 종족머리를 닦고 있었다. 종족머리란 계집애들이 댕기를 들여 길게 머리꼬랑이를 닿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 빗는 머리로 정수리부터 머리카락을 바둑판처럼 나누어 가닥가닥 닿았다가 색실이나 헝겊 오라기를 들여 끝마무리를 하는 머리였다. 손이 많이 가고 매일 손질해주지 않으면 두억신이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머리만 봐도 집에서 위에 기르는 아이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었다. 내 머리는 고모가 시집가기 전서부터 취미삼아 가꾸어 길들여 놓은 걸 숙모가 이어받아 늘 단정하고 반들반들하게 빗겨놓아 나는 그게 은근 자랑스러웠다. 어려서부터 혹시 누가 나한테 예쁘다든가 앙증맞다는 소리를 하면 아, 내 머리를 갖고 그러는구나 알아차릴 만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 머리를 엄마는 싹둑 잘라냈을 뿐만 아니라 뒤를 높이 치깎고 뒤통수를 허옇게 밀어버렸다. 서울 애들은 다른 그런 머리를 하고 있다고 엄마는 내가 앙탈할 새도 없이 윽박지르게 붙어했다. 아유 세상에, 아유 망측해라. 할머니도 멀린 입을 못 다물었고 나도 이마에서 일직선으로 자른 앞머리보다 뒤통수의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약했다. 시험적으로 밖에 나가본 나는 곧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야, 누구누구는 뒤통수에도 얼굴이 달렸대. 얼라리 꼴라리. 당시의 단발머리는 뒤를 너무 높이 깎아 정말 뒤에서도 얼굴이 달린 형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동무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믿는 데가 있어서 그다지 기죽지 않았다. 서울 애들은 다 이런 머리 하고 있어.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재빨리 그것을 모르는 동무들을 얕잡고 있었다. 내 단발머리는 할머니를 단념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시골에서 뜨게 했다. 어서 엄마하고 떠나고 싶었다. 할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리러 사랑에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나를 바로 보지 않고도 모든 걸 다 하시는 듯 아휴 망측한지고 하고 한번 크게 꾸짖으셨다. 그러고는 함지를 뒤적여 50전짜리 은전 한 입을 던져주셨다. 이왕 주실 거 던져주실 게 뭔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나는 장판을 대구르르 구르는 은전을 손바닥으로 덮쳐서 꼭 쥐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올렸다. 나의 굴욕감보다는 할아버지의 상심에 더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약한 마음을 내보이시면 울어버릴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어서 물러가라고 역정을 내셨다. 엄마는 이렇게 어른들의 노여움을 살집만 했지만 맏며느리에다 손귀한 집 장손의 엄마이기도 했다. 그리고 맨손으로 서울이라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대처에다 최초로 말뚝을 박은 담대한 여자였다. 어른들이 미워하면서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밖에 쌓아놓은 집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
사람까지 사서 곡식이랑 고춧가루랑 올망졸망한 자루들을 한직에 실어놓고 있었다. 할머니도 나들이 옷을 떨쳐 입고 우리를 따라 나섰다. 개성까지 20리길은 멀고도 멀었다. 고개를 넘고 들을 지났다. 들과 산이 있으면 마을도 있었다. 박적골보다 큰 마을도 있었고 작은 마을도 있었지만 마을이 앉은 자리나 집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조금도 낯설거나 신기하지 않았다. 마을은 그냥 늘 봐온 자연의 일부였다. 네 번째로 당도한 고개가 마지막 고개인 농바위 고개라고 했는데 유난히 가팔랐다. 아마 다리가 아파서 더 그랬을 것이다. 그 고개만 넘으면 송도니까 힘내라고 엄마가 말했다. 허위허위 숨을 몰아쉬는 나를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었다. 입속이 바싹 마르게 힘들여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발 아래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다. 말로만 듣던 송도였다. 나는 탄성을 질렀다.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길도 집도 왜 그렇게 사얗게만 보였던지. 나중에 안 것이지만 송도 고보, 호수돈 고녀를 비롯한 신식의 큰 건물들을 모두 화강암으로 지었고 토지도 사질이어서 길이나 바위가 유난히 흰 게 개성지방의 특징이었다. 사람이 저렇게로도 살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벌린 입을 못 다물고 그 인공적인 정연함과 정결함에 오직 황홀한 눈길을 보냈다. 그때였다. 네모난 건물 한 귀퉁이에서 눈부신 불덩이 같은 게 이글거리는 게 내 눈을 쏘았다. 여태껏 내가 본 어떤 빛하고도 달랐다. 불길이 치솟지는 않았지만 불길보다 더욱 강렬한 불빛이었다. 나는 두려워하면서 엄마에게 매달렸다. 엄마는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저건 유리창에 햇빛이 비친 거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해가 뭐하고 부딪혀 박살이 난 것 같은 빛이었다. 엄마는 내가 유리창을 못 알아듣자 송도나 서울 같은 대처에는 집집마다 유리로 들창을 만든다고 했다. 박적골 집에도 유리로 만든 게 있긴 있었다. 어른들은 정종병이라고 했는데 유리로 된 투명한 병을 텐마루에다 밑에다 두고 석유초롱에서 석유를 조금씩 덜어다 두는 데 썼다. 그렇게 비치는 걸로 들창을 만든 집에서 사람이 살다니 신기하고도 불안했다. 아까 송도를 처음 보고 느낀 황홀한 감도 반은 실은 불안감이었다. 나는 농바위 고개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미지의 세계에 덮어놓고 이끌리며 한편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가슴이 두근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평화와 조화가 깨지는 소리였고 순응하던 삶에서 투쟁하는 삶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두려움이었다. 내리막은 쉬었다. 중간에 육면체의 큰 바위들이 마치 장롱을 한 발이 부려놓은 것처럼 제멋대로 모여있는 데가 있었다. 그래서 농바위 고개였다. 바위 사이에선 달콤한 약수까지 샘솟고 있었다. 기다란 동괴처럼 누워있는 바위에 걸터앉아 샘물로 목을 죽였다. 마침내 송도에 진입했다. 철길을 건너고 반듯한 기와집들이 붙어있는 골목들이 늘어났다. 길바닥이 딱딱하고 유리창이 달린 2층, 3층의 네모난 집들이 늘어선 한 길로 접어들었다. 처음 보는 것 천지였지만 기죽지 말고 두리번거리지도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그러했으므로. 송도거리에서의 엄마의 당당함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되레 나더러 닮기를 바라는 본보기처럼 보였다. 만나는 계집애마다 나처럼 뒤통수를 하얗게 민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엄마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가닥으로 따 댕기를 들인 처녀들은 덜어 있었지만 종종 머리를 딴 계집애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드디어 당도한 개성역은 웅장하고 그 안은 복잡하고 시끌시끌했다. 여기서 어른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여태껏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었던 상상이어서 그 공포감은 더욱 낯설고도 생생했다. 엄마가 그 많은 보따리를 개찰구 가까이 포개놓고 표를 사러 가고 하는 동안 나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표를 내고 나가니까 엄청나게 큰 사닥다리가 공중에 걸려 있었다. 엄마는 그게 구름다리라고 했다. 그 와중에도 서울역의 구름다리는 여기 될 것도 아니게 크고 복잡하다는 서울 자랑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짐이 많은 우리에겐 여간 힘든 길이 아니었다. 엄마도 이고 들고 입장권을 사가지고 따라온 할머니도 이고 나도 뭔가를 들고 열심히 뛰었다. 엄마가 뛰니까 남들도 다 뛰었다. 나도 죽자구나 뛰었다. 유리창에 많이 달린 엄청나게 큰 구렁이 같은 기차에 얼떨결에 올라탔다. 할머니도 따라 올라와 짐이 선반 위에 얹는 걸 도와주고 혼자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에 달린 유리창 밖에 섰다.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았지만 잘 안 들렸다. 유리창 밖에는 전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는 제일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 초라함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유리창이란 얼마나 신기한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말갛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쓰다듬는 손길을 느끼며 따라 울고 싶었다. 나는 온몸으로 유리창에 달라붙었다. 얼굴만 얼음장에 눌리듯 사정없이 퍼졌을 뿐 한치도 할머니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기차는 크고 구슬픈 소리를 내지르고 움직였다. 전송객도 따라 움직이다가 점점 안 보였다. 나도 할머니도 따라 움직였는지 나는 할머니도 따라 움직였는지 그냥 서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 펑펑 눈물이 나왔다. 눈물이 안 나오는데도 소리내온 적은 많아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엉엉 소리를 내지 않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가슴이 쪼개지는 것처럼 힘들었다. 네, 책 읽어주는 열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매였습니다.